안녕하십니까. 연벌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내 터졌습니다. 네. 사실 뭐 전쟁까지 갈까 이렇게 좀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상황은 일단 시작됐고 네. 뭐 정시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뭐 오늘은 이 부분 중심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전쟁이 안 나길 바랬는데 예.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오늘 뭐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네. 그런 부분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전쟁 위기가 난다 하면서도 그럭저럭 버텨오다가 네. 목요일 날 이제 막상 전쟁이 발발했다 소식이 나오니까 폭락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번 주 한 수요일까지는 괜찮았어요. 뭐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나쁘거나,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국내 증시가 열리는 기간에 또 좋은 뉴스들이 몇 번씩 나와서 뭐 협상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하반 경직성을 확보를 해줘서 증시가 그래도 2,700을 단단히 버티고는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목요일 날 진짜 침공을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이 나오면서 증시가 어쨌든 목요일 날 2,648포인트까지 급락하는, 그러니까 이 급락도 급락인데 정말 그냥 사람들이 뭐 그때, 그러니까 목요일 날 시장의 느낌은 그거였어요. 그냥 다 포기했구나. 거래량도 많지 않은데 개인들은 밑에서 뭐 저가에 뭐 받쳐놓는 물량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 기관들의 뭐 어쨌든 계속적인 매도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시장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월화수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버티던 좀 증시가 목요일 날 이제 침공으로 인해서 증시가 좀 급락을 했고, 다만 이제 목요일 날 장 끝나고 열렸던 그 미국 증시는 또 나스닥 지수가 무려 3%나, 그러니까 저점에서 7%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 변동폭이 지수가 무려 7%에 달할 정도로 변동성이 컸는데, 근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도 있었고 이제 아주 심각한 규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재도 없었고 결정적이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러시아를 치진 않겠다. 네. 전쟁은 안 하겠다. 이게 좀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도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거기에 미군이 들어갔으면 이제 3차 세계대전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있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되니까 일단 전쟁은 뭐 나긴 났고, 그리고 이미 그건 반영을 했고 최악의 경우는 아니구나. 그래서 아마 미국 투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금요일 날 국내 증시도 어쨌든 좀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이 일단 반등에 성공한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이 전쟁이 좀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다, 아마 이런 기대감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문제는 이게 장기화되면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단 반등을 했던 건 이제 그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 이게 공격이 시작이 돼서 러시아의 엄청난 제재가 가해지고, 그 다음에 미군도 참전을 하고 나토까지, 그러면 이제 진짜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 사실 공포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가는 막을 방법이 없구나. 실제 유가가 $100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포감이 너무나 컸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뭐 이런 진격 속도를 보면은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가 좀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냥 전쟁이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끝날 분위기라서,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우리가 그냥 전쟁이 만약에 났다고 그냥 생각한다면 빨리 끝나는 게 사실은 낫죠. 증시에도. 그래서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최악의 경우는 좀 우리가 최악으로 생각했던 시나리오보다는 좀 나은 시나리오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좀 안도를 하고 가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증시가 이렇게 반등 시도를 해도 아주 탄력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지는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러면 이제 진짜 인플레가 계속 장기화될 텐데, 너무 인플레가 높으면 경기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증시가 상승을 하더라도 좀 탄력적이지 못한 것 같고, 근데 왜 이 말씀은 제가 드리냐면, 미국에서도 보면요, 다우 지수는 겨우 0.23%밖에 못 올랐어요. 네. 다우는 경기 민감주가 많잖아요. 근데 나스닥의 성장주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는 약간 좀 다우지수 성격도 좀 일부 있다 보니까, 나스닥 성격도 예, 있고. 나스닥이 섞여 있는데 네. 코스닥은 확실히 나스닥이죠.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이 훨씬 강한 그런 움직임이,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을 보면은 시장 참가자들이 경기에 대해 좀 우려를 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최악은 지나가는데 그게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크림 반도 전쟁도 있었고 네. 했는데 과거 전쟁 때 그 이후에 어떤 정치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됐던가요? 일단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이게 어떤 또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정리해 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예전에 9.11 테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쟁 리스크 이런 뭐 크림반도 사태까지 했을 때 이런 이제 그 긴장 관계가 조속돼서 전쟁 나고 주가 회복까지 가는데 평균 18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네. 이게 회복이 되는데 이제 그 전쟁 전에 주가로 회복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관심 있어하는 게 유가잖아요. 예. 그래서 국제 유가를 자극했던 게 한 3번 정도 있어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91년도 이라크 전쟁, 네. 이라크가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그때 당시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그때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죠 당시에 또. 걸프 전쟁 예, 말씀이죠. 걸프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한 달 뒤에 전쟁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당시에 2배 올랐습니다. 100% 이상 급등을 했고, 근데 미국이 공격을 하고 나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반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유가가 다시 원위치 돼 버렸어요. 예. 그리고 증시가 그때 이제 완전 기습 공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0% 폭락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왜냐하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냐면 다시 또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주가 지수는 어쨌든 이제 전쟁 전으로 빠르게 좀 회복이 됐고 2003년도에 이라크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미국이 부시 대통령이 직접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제거 명분으로 갔는데 역시 그때도 좀 비슷했어요. 근데 그때는 전쟁이 날 거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도 미리 좀 예고가 미리 됐죠. 예고. 그래서 그 전에 증시가 계속 눌려 있었어요. 한 10% 정도 밀리면서 눌려 있는데 이때는 모르겠어요. 이번하고 비슷할지 제가 모르겠는데 공격을 하니까 오히려 증시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네. 당시에는 2003년에는 그리고 연말까지 40%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그때 이제 미국이 금리를 되게 낮췄거든요. 경기 부양에 집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림반도 위기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하고 좀 비슷하다고 러시아가 무혈 입성인데 당시에 S&P 500 지수가 5% 정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5% 정도 하락했고 그때 당시엔 유가가 이미 100불에 그냥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유가가 엄청 오르지 못했어요. 110달러까지 갔다가 근데 크림반도 이게 병합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국제 유가가 60%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 자리에서 2014년 15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유가 시대. 그때 유가가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역으로. 그래서 그때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하기도 했는데 좀 비슷해요. 상황은. 전쟁이 막상 발생하고 나서는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어쨌든 다 회복이 됐어요. 시간이 뭐 몇 달 걸릴 수도 있는데 빠르게 회복이 되건 느리게 회복되건 전쟁 발생이 나고 나서는 단기 충격이 다 그쳤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급락하고요. 옆으로 늘어지든가 아니면 바로 V자 반등하는 이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약간 완만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연준이 돈을 못 풀잖아요.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이 돈으로 방어를 해주면 증시가 V자 반등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V자 반등보다도 증시는 이제 어쨌든 저는 좀 최악은 지나간 것 같은데 일단 회복은 되겠지만 좀 완만하게 회복되는 시나리오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유럽 같은 서방에서 러시아 제재를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관심인데 네. 어떤가요? 러시아가 이제 한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10위 정도 되더라고요. 수출 국가로는 대상국으로? 네, 대상국으로 10위 정도 되고 그래서 비중이 아주 적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많은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워낙 미국과 중국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10이라고 해서 많은 건 아닌데 주로 자동차 부품 수출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자동차주들이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러시아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뭐 자산 동결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수출도 막아버리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제스처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제재 수준이면 그렇게 우리나라 뭐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자동차가 좀 현대차 공장이 거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좀 리스크는 좀 일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원하는 건 그거죠. 추가적인 좀 경제 제재만 아니라면 지금 수준에서는 너무 좀 이렇게 그 한국 경제나 기업들한테 큰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원유를 비롯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뛰고 있다는 이 점인데
뭐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다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시스템이니까 기업 실적에 좀 부담이 되고 그게 주가에도 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점인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러시아 리스크 말고도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을 괴롭힌 거죠, 사실. 이게 왜냐하면 작년부터 이제 특히 10월, 11월부터 그때 그린플레이션 얘기도 나오면서 뭐 중국도 뭐 전력 가격 올라가고 뭐 석탄 또 원유 가격부터 해가지고 모든 원자재 가격이 막 급등을 했잖아요, 사실은. 천연가스까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마진이 좀 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게 러시아 이런 전쟁까지 나게 되면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천연가스 가격이 막 급등을 했죠. 그날 목요일인가요? 그날 네. 당일에 천연가스 가격이 막 10% 이상 오르고 국제유가도 10%막 가까이 오르면서 정말 변동성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자원을 다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다 환율도 높잖아요. 환율이라도 낮으면 그걸 상쇄시켜 주는데 환율은 높은데 또 반대로 이 유가가 좀 높은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비용 상승을 일으키는 이런 인플레가 계속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에는 어쩔 수 없이 뭐 당분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실제 4분기부터 확인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작년 하반기부터 그거 좀 선반영은 한 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들이 많이 좀 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적이 좀 부담이 된다고 해서 또 여기서 증시가 폭락을 하고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을 되게 좀 불편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요새 뭐 유류세이나 뭐 이런 면제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유 가격을 낮추면 모든 원자재가 좀 따라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미국이 좀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나중에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액션을 취할지 모르지만 뭐 이란 핵협상도 있고 전략 비축유 방출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기도 하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치에 또 다다르면 미국이 좀 앞장서서 그걸 좀 제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유가는 좀 지속되겠지만 여기서 레벨이 뭐 더 막 이렇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지는 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고민이 이제 커졌을 텐데요. 뭐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그 폭이 이제 0.5% 포인트 빅 스텝으로 갈 네. 거냐, 0.25% 포인트로 갈 거냐, 말하자면 베이비 스텝이냐, 이런 논란이 팽팽한데 지금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시장의 어떤 전망들, 컨센서스는 대체로 어떤가요? 일단 이거 나오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고 나서 확실히 0.5% 그 빅스텝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확률이. 아, 확률이 1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60%였거든요. 50bp 올리는 게 0.5%를 확률이 높았는데 이번에 13%로 내려갔고, 그다음 반대로 0.25% 올리는 이제 베이비 스텝이 87%로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면 연준 위원들도 이거를 물가 잡는 건 좋은데 이제 빈대 잡으라도 초과상관 다 태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경기를 죽여버릴 네, 수 경기를 있으니까.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그때 오일 쇼크 터지고 예전에 미국이 초고금리로 간 적 한 번 있잖아요. 네. 그때 경기가 완전히 그냥 망가진 적이 있었죠. 증시도 폭락을 하고. 그래서 아마 연준 위원들도 당연히 부담을 안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0.25%로 뭐 낮아질 가능성이 뭐 훨씬 지금 확률은 높아졌고, 그리고 올해 7회 인상 가능성이 되게 높았잖아요. 7회 네. 인상. 근데 이것도 5회 아니면 6회 인상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갔어요. 7회 인상 확률은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5번 아니면 6번 정도 금리를 올리는 게 현재 시장의 이제 예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도 상황을 보면서 하거든요. 선제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항상 보면은 이제 연준도 그 당시에 그 경제 상황이나 물가 상황을 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는 올릴 겁니다. 올릴 텐데 0.25% 정도로 지금 아마 금리를 올릴 것 같고, 뭐 다음 주에 파웰 의장 좀 청문회가 있나 봐요. 네. 그때 좀 더 그림은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제 한국 시장 아예 회피하는 건지, 네. 말은 큰 자금을 빼는 건지, 좀 잠시 관망하는 건지 어느 쪽인지 궁금한데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이 3.6조를 샀어요. 근데 2월 달에 1,200억을 샀어요. 2월 한 달 동안은.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 1.6조를 팔았어요, 순매도를. 그러면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많이 샀다는 얘기죠. 그 전만 해도. 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리스크를 회피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단기 성향의 자금들이 좀 빠져나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중장기 투자하는 그 자금들이 이런 리스크 때문에 그냥 급하게 돈을 뺀다고 생각 안. 진짜 위기면 뺐겠죠.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은 매도가 나왔을 텐데 그런 정도로 뭐 막대한 매도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 회피성 자금들이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발동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한국은 항상 경기에 되게 민감한 국가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금 인출기로 불릴 정도로 너무 유동성이 좋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위기 터지면 한국부터 파는데 예. 이번에도 그래서 좀 급한 자금들이 좀 먼저 좀 현금을 한 게 아닌가. 근데 뭐 지금 최근에 1.6조 원 정도 지금 팔아놓은 상태에서 뭐 다음 주나 뭐 3월 중순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계속적으로 뭐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외국인 순매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잠시 관망하는 심리가 아닌가 싶어요. 자금을 본격적으로 좀 뺐다기보다는 그래서 전쟁 리스크만 좀 완화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좀 아쉬웠던 게 이 리스크 있기 전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었거든요.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좀 아쉽지만 그러나 이거는 좀 단발성 물량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 속에서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기업은 SK 스퀘어를 좀 많이 샀고요. 물론 이제 많이 판 가운데 좀 산 거라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476억 샀고요. KB금융을 310억 정도 매수했고 하나금융지주를 290억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를 280억 샀고요. 삼성중공업을 272억 매수했고요. SM을 268억 샀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을 220억 매수했고 크래프톤을 210억 샀고요. 시젠을 207억 매수했고 하이트진로를 205억 샀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사실 IT를 굉장히 좀 많이 샀었는데 이번 주에는 IT가 없어요. IT가 없고 그냥 고르게 샀으면 특히 그 리오프닝 섹터를 좀 샀고 은행이라든가 일부 리오프닝주, 소비주 중심으로 뭐 금액은 좀 많지는 않은 상태로 좀 저가 매수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관들이 많이 담은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기관들은 하이브를 제일 많이 샀고요. 793억 매수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을 775억 매수했고 페노션을 275억 샀고요. 롯데케미칼을 265억 순매수했습니다. LG전자를 249억, JYP엔터를 239억, 현대미포조선을 236억, YG엔터를 226억, LNF를 222억 샀고요. DLENC를 212억 정도 샀습니다. 눈에 띄는 건 그 엔터주죠. 네. 엔터주 3사를 좀 골고루 사면서 매수를 했고 아까 외국인과 좀 비슷하게 조선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DLENC는 아마 이란 핵협상 수혜주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저가 매수가 일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이번 주에 주로 어떤 종목을 매수했습니까? 개인들은 여전히 그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고요. 6,769억 순매수했습니다. LG화학을 2,498억, SK하이닉스를 2,484억, 현대차를 1,475억, 네이버를 1,195억, 기아를 1,146억, LG에너지솔루션을 1,108억, 삼성 SDI를 765억 순매수했고요. SK이노베이션을 659억, NC소프트를 551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보시면 시총 다 상위권에 있는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네. 기업을 그냥 거의 다 골고루 그냥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시총 상위 기업들을 그냥 순서대로 거의 고르게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힘든 장에서도 잘 버티거나 오른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 좀 선전한 업종은 역시 뭐 금요일 날은 좀 반대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주 전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게 가스, 아, 도시가스 업체가 27% 정도 올랐고요. 해운 업종이 7%, 그리고 조선주가 6%, 그리고 사료업체도 한 6% 정도 반등을 했고 자원개발 관련주죠. 그래서 이쪽에 한 4.53% 정도 올랐고 조선기자재 업체도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올랐는데 3.3% 정도 반등했고 건설 대표주도 고유가 수혜주죠. 그래서 1.87% 반등을 했고 스마트폰 섹터가 1.49% 올랐는데 아마 갤럭시 S22가 좀 많이 팔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 같고 철강주도 1.27% 올랐고 방산업종이 0.12%. 사실 방산업종에서 큰 기업들은 좀 못 갔고요. 좀 중소형 방산주가 급등을 해서
상승률은 좀 낮지만 어쨌든 방산주도 올해 이번 주에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건 키움증권에 나온 보고서고요. 김소원, 오현진 연구원님이 여러분도 많이 관심 있어하는 그 폴더블 산업, 제목이 폴더블 산업 펼쳐보기 네. 이런 내용이고, 이제 폴더블 폰이 대세가 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내용을 한번 요약해봤는데, 이제 그 폴더블 폰이 그 스마트폰 내에서도 지금 성장률이 가파르잖아요. 근데 21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860만 대 출하량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20년도가 한 300만 대도 안 됐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네. 엄청난 성장을 한 거고, 그중에 삼성전자가 85%를 차지했는데 아마 올해 22년에는 7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좀 점유율이 떨어지는 건 중국 업체들이 이제 뛰어들기 때문에 네. 점유율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의 전략은 명확해요. 갤럭시 S22가 이번에 흥행은 하고 있지만 그 전부터 갤럭시 시리즈가 좀 흥행이 좀 실패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폴더블에 진짜 승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공격적으로 아마 출시를 할 것 같고, 이번에 노트 시리즈를 대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폴더블 폰에도 그 S펜을 넣는다라는 얘기, 기본으로 이제 탑재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올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출하량은 1250만 대 정도, 작년에 한 760만 대 정도였어요. 760만 대니까 올해 추가로 한 500만 대 정도는 네. 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이게 1000만 대가 넘어가면 의미가 있는 게, 갤럭시 노트가 연간 1000만 대 팔렸었대요. 원래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고스란히 이제 대체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애플이 이제 24년도에 참전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년 기준으로 지금 이 폴더블 폰 시장이 850만 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가 이제 1200만 대인데, 2020 이제 애플이 24년도에 참전하는데 그때는 5천만 대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관건이 뭐냐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 가격을 낮출 수 있으려면 디스플레이 패널 원가를 낮춰야 된대요. 왜냐하면 전체 이제 비용 코스트 중에서 이 폴더블 폰 패널이 차지하는 게요 35%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삼성 디스플레이 외에는 없어요. 폴더블 폰 패널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거기 다 적혀 있어요. 수혜주들이. 그래서 기업은 보시면 되는데, 큰 거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 거기 비상장 기업이니까 이 폴더블 폰 보면 여기 유리 있잖아요. 네. 유리가 유티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도우인시스랑 기업이 만든다고 하는데 상장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투자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폴더블 폰에 여기 S펜 들어가잖아요. S펜에 사용할 수 있는 FPCB가 필요하대요. 그걸 만드는 회사가 대표적인 게 인터플렉스가 있고, 힌지라고 이게 여기 접히는 거 있죠. 예. 외장 힌지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힌지 있죠. 그걸 만드는 회사가 KH바테. 내장 힌지는 뭐냐면 안에서 안 보이는 힌지가 있어요. 보호해주는. 그걸 만드는 회사가 파인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이 있고, 나머지 기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어쨌든 기존 스마트폰에 없는 게 힌지예요. 폴더블폰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힌지 쪽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월로 넘어가는 주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 보시죠. 네, 2월 28일부터는 이제